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성대학교 도시화학과에 있는 강동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국지역개발학회 충계학술대의 또 전문가 세션 이제 일을 이렇게 좌장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두 편의 발표와 그리고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전문가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매우 시적절하고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또 재생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두 분의 발제자와 네 분의 토론자를 먼저 소개드리고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김해문화도시센터의 이영준 센터장님 소개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산업진흥팀의 조준형 팀장님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네,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분의 토론자를 소개드립니다. 먼저 인제대학교 리버럴 아츠 칼리지의 김영미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대학교 건축학과의 김민재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건축학과 김민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번째 한양대학교 박물관 고고학연구실의 이화종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 박물관의 이화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주제와 또 좋은 토론을 기대하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영준 센터장님께서 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도시 활성화, 김해시를 중심으로 하는 주제로 먼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이제 최대 20분으로 네. 하겠습니다. 네, 조금 짧으면 짧을수록 또 여러 가지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화면 정상적으로 다 잘 보이십니까? 네, 그럼 지금 뭐 간략하게 김해 문화도시 조성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한국지역개발학회에서 김해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문화도시 정책은 2014년에 제정되었던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문화진흥법에는 6조에 각 지역에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의무화해 놓았고요. 그리고 7조에는 생활문화 진흥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조에 저희들이 오늘 발표하게 될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법률들이 제정이 되어 있고요. 19조에 이제 지역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 이때까지는 그 지역문화재단들이 민법에 근거해서 설립을 했습니다만 이제 지역문화진흥법 내에서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 등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미리 조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한국에서의 어떤 문화 정책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문화민주화라고 하는 이 정책을 중심으로서 좀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 정책은 문화예술을 이제 국민적으로 향유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문예회관이 한국에 한 226개의 지자체가 있는데요. 문예회관은 그보다 훨씬 많은 250개의 문예회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김해에 있는 김해 문화의 전당만 하더라도 16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시설인데 건립 비용만 당시에 한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된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 문예회관 편남에 보면 국민들 중에서 한 6.1% 정도만 유료로 된 공연을 이렇게 관람을 했다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민주화 정책이 가지고 있는 좀 한계를 좀 여실히 드러내는 어떤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한 94%는 사실은 뭐 오페라를 본다든지 클래식 공연을 본다든지 하는 유료 공연입니다. 유료 공연. 공연에서는 조금 소외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민주화 정책과 문화민주주의 정책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병행해서 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우리의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문화진흥법은 기본적으로 문화민주주의라고 하는 철학적 토대하에서 만들어진 법률이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의 어떤 문화도시의 어떤 그 추진 흐름들은 아무래도 뭐 유럽의 어떤 문화도시나 문화수도 사업에서 그 형식은 좀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조금 한국의 현실에 좀 접목한 그런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유럽의 문화수도 사업과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진 한국의 문화도시 사업은 그 내용은 매우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도시 사업들은 강주에서 이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 해서 뭐 한 5조 원 이상이 이렇게 투입이 되었고요. 가까운 그 부산에서도 영상 문화도시 사업들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한 국비가 한 1,600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거의 이 비용들은 영화의 전당을 건립하는데 이렇게 소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전주 전통 문화도시, 경주의 역사 문화도시, 뭐 공주 부여 등의 어떤 문화도시들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조금 한계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문화도시에 대한 상과 이미지 그리고 정책적 개념이 굉장히 모호했고요. 법적 근거가 없었고 또 지나치게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이 좀 진행되었기 때문에 도시 가치로서의 어떤 문화 브랜드 정착이라든지 효과를 발현하는 데는 일정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지역문화진흥법 상의 문화도시는 여러 가지 어떤 법적 개념도 있고 뭐 이론적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문체부에서는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사회적 생명체라는 다소 어려운 정의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화도시 사업은 한 5가지의 어떤 맥락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김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역사 전통 중심형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술 중심형, 그러니까 통영 같은 경우가 예술 중심형으로 신청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예술적인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들, 이런 도시들은 예술 중심형으로 이렇게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화 산업을 키워나가겠다라는 도시들은 문화 산업형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사회문화 중심형도 있습니다. 이 사회문화 중심형은 이제 제주 같은 도시가 좀 이 유형으로 좀 신청을 했는데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들보다도 관광객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어떤 도시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문화적으로 해결해 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사회문화 중심형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도시들은 지역 자율형으로 신청을 합니다. 지역 자율형은 뭐 역사도 들어갈 수 있고 예술도 들어갈 수 있고 산업도 들어갈 수 있고 사회문화도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어떤 사업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지역 자율형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5가지의 어떤 범주로 문화도시들이 이제 그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김해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해가 이제 문화도시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때까지 어떤 역사 문화도시들은 대부분이 그 신라 아니면 삼국시대 아니면은 이제 고려나 조선의 어떤 역사를 배경으로 한 역사 문화도시들이 대부분입니다만 가야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최초의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김해가 굉장히 좀 산업적 성장을 압축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문화적 삶에 대한 굉장히 좀 요구들이 강한 상태입니다. 그런 어떤 시민들의 요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의미들을 좀 가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67번째 국정과제가 가야사 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해에서도 가야사 2단계 사업이 굉장히 좀 국책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가야사 2단계 사업과 동행하는 그런 어떤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때까지의 그 역사문화 도시들이 대부분이 관광 중심이었던 그런 도시 전략들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해는 이제 문화도시라는 어떤 지정과 이제 더불어서 관광 중심이 아니라 정책과 역사, 그리고 문화, 여행,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삶이 살아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 도시 성장 패러다임을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해가 이제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데까지는 한 5년의 세월이 좀 필요했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굉장히 좀 특별하게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라는 예비사업을 거치게끔 최초에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4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이후에 이제 1차로 저희들이 그 문화도시 지정할 때 좀 탈락을 했습니다. 당시 한 10개의 도시들이 예비도시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7개 도시가 선정이 되고 김해와 남원 그리고 대구 이렇게 3개 도시는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도시 때 이제 김해가 선정되었고요. 남원은 지정이 되지 못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좀 철수하게 되었고 대구는 스스로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금 1, 2차 합쳐가지고 12개의 문화도시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탈락과 지정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시가 김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하나의 사업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또 미리 또 자료를 좀 보내드렸으니까 좀 간략하게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 핵심적인 가치로 시민을 가운데 두고 역사를 오른쪽에, 그리고 보통 역사라고 하면 과거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저희들은 좀 미래의 가치를 좀 담아내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먼저 그 역사 특성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그 역사라는 파트에서는 도시의 어떤 DNA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들로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발견한다, 디스커버리하고 공정교류하다, 네트워킹하고 핵심 거점, 앵커스팟을 만드는 그런 사업들로 일명 DNA 전략으로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를 재발견하는 그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 사업으로 김해 혹시 장군차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해는 장군차라는 독특한 차가 있거든요. 이 차를 베이스로 해서 맥주를 좀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김해의 어떤 역사적인 자산을 콘텐츠화하는 도시 미래유산 만들기 지원 사업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가야는 이제 철이라든지 보석, 그리고 조선시대의 분청도자의 어떤 그 역사, 뭐 이런 어떤 전통적인 테크놀로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현재의 삶에 녹이는 리빙테크 같은 사업들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떤 컨텐츠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네트워킹하는, 공존 교류하는 사업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야권에는 26개의 시군이 협의회를 만들어져 있고요. 가야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들이 한 26개 정도가 되고요. 그 협의회 회장이 김해입니다. 그래서 출황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가야사를 좀 대외적으로도 알리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예정이고, 특히 김해는 이제 그 관광지로, 대표적인 관광지로 이제 수로왕릉과 봉화마을이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간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공간을 좀 연결하는 길도 만들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그 마을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들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 거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 그 수로왕릉 인근의 한옥체험관을 중심으로 한옥체험관뿐만 아니라 이제 월봉서원이라든지 산해정, 그리고 김해향교 등의 역사적인 공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공간들을 연결하는 지벨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래서 좀 지역의 어떤 전통 문화도 좀 알리고 현재의 삶을 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역사 특성화 사업이었고요. 이제 시민의 어떤 문화력을 증진시키는 시민 파트의 사업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은 저희들이 시민들이 발전하는 단계를 참여의 단계, 그리고 실행의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조직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좀 사업을 설계를 좀 했습니다. 일단 그 참여의 단계에서는 티키타카라는 도시 미래 학교를 통해서 시민 스스로의 어떤 경험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진행될 텐데요. 예를 들면 뭐 이야기 할머니라든지 사람 책과 같은 그런 형태의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행의 단계에서는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자세히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김해에는 이제 뭐 클레아크 김해미술관도 있고요, 김해 문화의 전당도 있고, 뭐 대성동 고분박물관, 가야 테마파크 등등의 어떤 공공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설물 속에서 시민들이 직접 큐레이터가 되기도 하고, 공연 기획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또 에듀케이터가 되는 그런 와야지라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 누구나 실험적인 사업을 조금 제안할 수도 있고, 조그만 성공의 어떤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공모 사업들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화의 단계입니다. 이제 조직화의 단계에서는 그 도시문화 실험실의 연구원들로 이렇게 시민들이 활동하게 될 것이고요. 문화도시 시민협의체 어떤 핵심적인 자원으로 자원이 될 예정입니다. 예비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제 권역별로 우리가 5개의 도시문화 실험실이 좀 만들어졌었는데,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는 50개의 도시문화 실험실들을 김해 전역에 이렇게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미래의 가치를 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지속 가능성을 좀 마련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좀 연결하고, 그리고 공공, 시민 자산을 만들고, 그리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은 설계를 좀 했습니다. 먼저 사람 파트에 설명을 드리면, 일단 행정과 시민 그리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문화도시 협의체를 저희들이 확대해서 이렇게 설립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김해에는 그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직장을 위해서 김해로 찾아온 청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계층별, 지역별, 세대별로 다양한 포럼들도 함께 개최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좀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들인데요. 오래된 미래 적립기금을 만들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해시 예산이 이제 1년에 한 2조 원 정도가 됩니다. 2조 원 정도가 되는데, 매년 한 500억 정도가 이제 일종의 불용액, 집행 잔액으로 좀 남거든요.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2% 정도를 문화도시 발전 기금으로 만드는 사업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그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할 예정인데, 김해에는 이제 문화와 관련된 조례가 한 21건 정도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좀 일부는 좀 오래되어 있고 지금의 현실과 좀 맞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작업들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일본에서 도시 경관이라든지 문화재 관련, 오늘 뭐 강동진 교수님도 와 계십니다만, 가나자와가 이제 시민들이 오랫동안 그 조례들을 만들어서 문화재들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그런 조례들이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가나자와뿐만 아니라 어떤 다양한 도시의 어떤 사례들을 시민들이 스스로 좀 연구를 해서 김해만의 역사 문화 도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사업들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대략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들이 제안한 문화도시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 제대로 좀 잘 굴러가기 위해서, 혹은 확산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한 5가지 새로운 전략들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 그 역사라는 것이 관광과 만날 수도 있고, 또 역사라는 것이 예술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기술이나 첨단기술로도 만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시가 박물관은 GPS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유물을 발굴하고 나면 다 땅을 그냥 묻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은
어디서 어떤 유적이 발견되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을 지도에서 다 표현을 하는 그런 도시가 박물관이라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역사와 첨단 기술이 만나는 어떤 그런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들을 저희들이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요.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화하는 사업들이 함께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유통하고 마케팅하고 또 뭐 어떤 브랜딩을 만드는 그런 사업들과 결합이 되어서 문화 컨텐츠가 어떤 도시의 어떤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로 진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도시에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요즘 뭐 김해도 도시 재생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민간 공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비영리 공간들, 인문 공간들 이런 공간들도 김해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김해는 굉장히 좀 농어촌 지역이 굉장히 좀 넓은데 이 또 생활 SOC 사업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공간들의 어떤 운영 주체들을 사실은 주민들로서 이렇게 성장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에서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화도시 사업으로 주민들을 성장시켜서 그런 공간들을 운영하게끔 하기도 하고 이 공간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킹하는 그런 사업들도 함께 진행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민자산화 기반 구축, 결국에는 이제 그 문화도시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일종의 어떤 도시재생에서는 말관리 협동조합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도 조금 그 일종의 어떤 사회적 협동조합을 좀 만들어서 대구의 근대 골목이 그래도 이렇게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행정에서 움직였으면 아마 벌써 아파트가 지어졌을 겁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그 당시에 대구 시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근대 골목들을 다 매입을 해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화적 자산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프로세스들을 좀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문화도시 사업이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 생태계를 좀 확대하는 일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지역에서는 기초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문화예술위원회를 좀 설립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어떤 그 기초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 지원 체계들을 보면 광역은 그래도 그나마 어떤 그 정책적 효과가 날 수 있는 지원 체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초는 그냥 자생단체에게 뭐 200~3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문화예술 지원 체계들을 대부분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지원 체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정책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를 하고 그게 문화예술가 공무원들이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김해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문화예술 지원 체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 변경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가야사 2단계 사업이 지금 김해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 가야사 2단계 사업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유유지들이 이렇게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시민들이 직접 가드닝을 하는 그 고대왕국의 정원사들이라는 사업도 저희들이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시민들의 삶이 사라지게 됩니다. 전부 다 잔디밭이 되어 버리거든요. 이 일대가.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삶을 좀 아카이빙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가 박물관 사업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 이제 구봉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이게 한 40년 된 초등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가 가야사 2단계 사업 때문에 이제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의 아이들과 함께 문화재 알림이 사업들도 저희들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학생들이 스스로가 좀 학습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교육도 하는 그런 문화재 알림이 사업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김해문화재단이 한 54억 정도 시민기금이 있거든요. 이 기금을 좀 활용을 해서 현재 김해교육지원청을 이제 문화재청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존치 건물로 이제 여기가 좀 남는다면
여기에 좀 도시기억센터를 좀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가야사 2단계 사업으로 사라지는 시민의 삶도 좀 아카이빙하고 김해 도시 전체의 어떤 역사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어떤 시설로 저희들이 활용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보통은 이제 문화도시 사업이 이제 한 예산이 지원되는 5년 그리고 한 그 이후에 5년 정도 한 10년 정도의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설계되어서 진행이 되는데 김해는 가야가 금강가야가 42년에 건국이 되었고요. 저희들은 2042년 그러니까 금강가야가 이제 만들어진 지 2000년까지 문화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200억이라는 그 사업비를 지원받는 5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문화도시 사업이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어서 도시를 문화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사업들이 이제 제대로 잘 진행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문화 일자리라든지 일거리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문화 기반의 어떤 스타트업도 활성화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100개가 넘는 다양한 어떤 역사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들이 좀 발굴이 되고 만들어질 것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해의 어떤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전이 오래된 미래입니다. 오래된 미래는 이제 그 인도의 라다크라는 지역에 이게 이제 막 수많은 개발하고 발전하면서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이렇게 상실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헬레나 호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한 책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김해도 굉장히 좀 압축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매우 좀 깊게 저희들한테는 좀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역사문화도시의 어떤 비전을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김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저희들 조성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해는 이게 시기적으로 참 좋은 타이밍을 지금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도시 사업이 정말 우리나라의 그 역사 문화를 함께 어우러지는 좋은 모델로 발전되기를 기대해보고 또 토론 시간에 함께 여러 가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발제는 도시 유휴 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재생 전략, 고양 아쿠아 스튜디오 사례를 중심으로 조준혁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조준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폐정수장을 특수효과 촬영을 위한 시설로 바꾼 고양 아쿠아 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제가 이론적인 틀로 과연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융합적 디자인 사고 체계라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례들을 소개할 때마다 받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셨냐고 하는 질문들이 첫 번째였는데요.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데서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측에 있는 영화 기생충의 포스터인데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양 아쿠아 스튜디오에서 촬영되고 그러면서 아쿠아 스튜디오가 더 또 국내 또 국외까지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말씀을 드리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는 주요한 내용은 융합적 디자인 사고 체계, 소위 이제 이런 그 유휴 자원들을 어떻게 좀 창의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생각의 발전 과정을 좀 가이드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아쿠아 스튜디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그 아쿠아 스튜디오가 대한민국 영상 산업 그리고 고양시의 산업 구조를 바꾸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영향력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론적인 연구했던 것들과 결합을 시켜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전개시켜 나갔던 과정들을 한번 좀 체계화해서 만들어 제안해보는 그 융합적 디자인 사고 체계를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도시 쇠퇴라는 문제가 굉장히 융합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적인 사고가 필요할 텐데요. 도시 쇠퇴라는 거를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해 보면 저는 이런 구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도시가 겪고 있는 인구, 사회, 산업, 경제, 물리 환경들의 문제, 그리고 또 동시대에 그 도시나 국가가 겪고 있는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나타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구가 감소한다든지 산업 경제가 쇠퇴한다든지 물리 환경이 낙후한다든지 하면 도시 쇠퇴가 증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그 혁명의 그 파고를 넘은 도시들은 쇠퇴를 겪지 않았지만 그걸 넘지 못한 도시는 다시 또 쇠퇴를 겪었던 것 같은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이 도시 쇠퇴에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산업 경제 문제가 가장 도시 쇠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산업 경제적으로 탄탄한 도시는 인구나 물리 환경이 조금 낙후하더라도 쇠퇴하지 않고 굳건히 다시 버텨내고 되살아나지만 사실은 산업 경제가 어려워진 도시는 어느 도시도 살아남지 못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도시 내에 철도의 폐선이라든지 또 폐쇄된 도심의 공장이나 산업시설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또 아쿠아 스튜디오 사례처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이런 정수장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도시를 재생을 고민하는 정책의 기획자라든지 전문가들은 또 주민들이 이 아이디어의 초기 단계에서 뭔가 이것을 가지고 좀 잘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들을 공통적으로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이 도시 유유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좀 약간 전형성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왼쪽에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그 철도, 폐선들은 대부분 다 공원으로 바뀌었고요. 또 서울에 있는 서울숲이라든지 뭐 동대문에 있는 동대문 운동장이라든지 당인리 발전소, 또 뭐 선유도, 뚝섬, 신월, 부천, 여월 대부분이 공원으로 바뀐 거나 공연장이나 박물관, 문화시설 등 주로 문화시설로 이렇게 수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또 우측에 있는 것처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들을 전국의 것들을 좀 이렇게 뜯어보면 이 구성되어 있는 부속품들이 대강 이렇습니다. 낡은 마을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시설들 거점을 구축한다든지 낙후한 주차장들을 좀 개선한다든지 또 낡은 집들을 수리한다든지 마을공원이 있다면 거기에 뭐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해 본다든지 뭐 순환형 임대주택을 만든다든지 또 그 주변에 둘레길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와서 뭔가 좀 역시 다 전국의 이 도시재생을 고민하는 분들한테 동일한 그 고민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좀 독특한 사례인 이 아쿠아 스튜디오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프로젝트는 폐 정수장을 특수효과 촬영장으로 바꾼 그런 사례입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 이제 운영이 되다가 한 10여 년 동안 운영되지 않다고 이렇게 방치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2008년에 처음 이 아이디어들을 내고 그 이후에 계획을 하고 또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또 의회라든지 또 여러 이해관계자들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어렵사리 공사를 추진해서 2011년 개관을 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학계에서는 조금씩 다루어지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리모델링에서 이런 정수장으로 쓰겠다라는 사실에 어떤 시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특수 촬영이라는 분야가 과연 수요가 있을 것이냐, 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사실 공격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겪었지만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11년에 이게 개관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조금씩 발전을 해서 2019년에는 이제 처음에 실외 수조형 스튜디오만 있던 것들을 실내형 수조 스튜디오까지 만들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치를 좀 말씀드리면 이 삼각형 모양으로 사실 고양시가 행정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한 108만 정도 인구가 살고 있고요. 이 북한산이 이쪽에 있고 이 북한산을 경계로 아시는 것처럼 이쪽은 서울이고요. 서울과 맞닿아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있고 제가 지금 여기 빈마루에 있습니다. 현재 얘기하고 있는 곳도 이곳인데요. 빈마루에는 근처에는 EBS 본사, 또 CJ 라이브 시티, JTBC 제작센터, MBC, CJ ENM, SBS 이런 방송, 영상 관련 기업들이 집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회 정수장을 촬영장으로 바꾼 고양 아쿠아 스튜디오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고양시 전체로 봤을 때는 삼각형 구도로 만들어져서 이쪽은 주로 방송 쪽에 특화되어 있고 이쪽은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와 연계해서 사업들을 좀 구상하고 있고요. 이쪽은 영화를 중심으로 한 영상문화단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들어가 보면 이 파란 곳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공릉천이고요. 과거에 여기서부터 이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서 정수를 해서 고양군에 물을 대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팔당으로부터 광역 상수가 고양시로 들어가면서 이제 더 이상 용도를 잃게 됐고요. 오랫동안 이제 그 기능을 멈춰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밑에 쪽으로 삼성지구 신도시들이 개발이 되고 좀 발전의 동력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쪽은 이제 서울 외곽순환도로, 지금은 이제 수도권 제1순환도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도로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서울 지역에 있는 촬영팀들이 이쪽으로 촬영 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 상태고 또 내부에 있는 영상 기업들도 촬영하기에 괜찮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리모델링 전의 모습인데요. 아쉬운 점은 이걸 이제 계획하는 당시에는 이 사진들을 충분히 남겨놓지 못해서 자료가 좀 좋은 자료들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과거에 여기가 이쪽에 이제 아래쪽에 공릉천 물이 흘러서 이쪽으로부터 이 클리어 월이라는 웰에서 물이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물을 정수를 하게 되고요. 정수한 이후에 이쪽에 가압 펌프장이 있어서 펌프로 해가지고 고양군으로 보내고 정수가 끝난 슬러지들은 이쪽에서 이제 말린 후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게 크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면서 아쿠아 스튜디오의 가장 큰 잠재력은 역시 이 커다란 빈 탱크였습니다. 이 탱크를 하고 이쪽에 있는 이 탱크를 활용해 가지고 뭐 폭파라든지 수중, 수면, 또 화재 이런 특수한 그 장면들을 찍어낼 수 있는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저희가 철거를 했고 이제 초록색으로 된 부분들은 적절히 리모델링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침 사진은 리모델링 후에 대형 수조 촬영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가로가 24m에 세로가 58m, 깊이가 4m라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영화 촬영용 수조로 좀 쓰이고 있고요. 또 그 옆에 있던 관리동은 업무용 운영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들을 처리하던 이 두 개의 커다란 탱크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가로 세로 20m, 25m, 깊이가 3.8m 정도 되는 공간이었는데 이걸 리모델링해서 중형 수조 촬영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형 수조, 이 침사지 옆에 있던 여과지는 촬영을 위한 스텝 대기실이라든지 업무 지원 공간으로 쓰게 됐고요. 해수조도 소형 스튜디오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사진이
아직 상공사진 촬영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이제 실내 촬영장도 조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따가 이제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걸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대형 수조, 소형 수조, 그리고 대기실, 또 R&D 센터 이렇게 전체 구조가 지금 되어 있고요. 공교롭게도 이 사진이 지금 이제 기생충을 촬영할 때 찍었던 항공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탱크 안에 기택인의 마을 전체를 만들어서 물에 잠갔던 그 세트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 장면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수조가 있고요. 아까 중형 수조가 있는데 중형 수조를 복합한 실내 촬영장을 만들고 그래서 실내에서도 수중 특수 촬영을 할 수 있고 또 그 수중 특수 촬영을 하지 않을 때는 일반 스튜디오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복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보시면 기생충 장면에 대해서 쉽게 설명되어 있던 유튜브 영상입니다. 봉태일 감독님의 영화답게 세밀한 풍경 묘사와 엄청난 스케일을 보여주었던 이 장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기생충 촬영 당시에 아쿠아 스튜디오를 담당한 조준현입니다. 농도가 다한 폐 정수장을 리모델링해서 수중 수면, 파 이런 특수 효과 촬영에 전문된 스튜디오로 탈바꿈시켰고요. 2011년 6월에 개장한 곳입니다. 영화 해운대를 시작으로 해서 해적, 해무, 영남, 국제시장이라든지 최근에 개봉했던 백두산 이런 영화들이 촬영됐고요. 지금 저희 주목받고 있는 기생충도 이곳에서 촬영됐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군대에서 찍었고요. 아쿠아 스튜디오 안에 58m의 세로는 23m, 깊이가 4m 정도 되는 수조가 있는데 기태문회가 생활하는 주 무대가 되는 그 동네, 그 반지하 집안에서 바깥에 내다봤을 때 등장하는 그 골목길 전체가 수조 내에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량의 물을 집어넣었던 것이죠. 거기 물이 사용된 물이 한 50여 톤 정도 됩니다. 감독님이라든지 촬영 감독분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위도 조절해 가면서 외부에 또 추가로 블루스크린을 만들어서 컴퓨터 그래픽 작업들, VFX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아마 영화 속에서 굉장히 사실감 있고 정말 한 동네가 물에 그대로 잠긴 것 같은 장면들을 연출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전에 정수장이었다 보니까 공업천의 물질을 끌어올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여기 갖춰져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 수돗물을 단시간에 많은 양을 들였다 밀렸다 하는 것도 굉장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한 번 찍을 때마다 500~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가격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거기서 취수한 물을 쓰고 다시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에 훌륭한 장면들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시나리오에서 빼는 작업을 했죠. 굳이 그 장면들을 찍고 싶다 그러면 해외로 많이 갔습니다. 예를 들면 몰타에 가서 미국에 있는 바하 스튜디오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 컨테이너를 가지고서 별도의 또 수조를 만들어가지고 임시로 열악한 가운데 촬영을 해왔던 게 현실입니다. 아마 여기서 찍는 비용의 10배 이상 더 들었을 겁니다. 집중력이랄까요? 디테일한 것들을 정말 실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증명 이런 것들이 저는 보기에는 되게 대단하다. 거기는 도시가스 관까지도 정말 리얼하게 재현을 내시고 쓰레기 분수라든지 부자 동네가 아닌 그런 동네의 골목들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게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수도권에 있어서는 지각하는 곳이죠. 그다음에 특수효과 아까 말씀드린 수중, 소면, 폭파, 침수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찍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의미 없거든요. 최근에는 여기 지금 한 500명 되는 실내 스튜디오까지 만들어서 전천으로 영화를 찍을 수 있고 고양시에도 한 60여 개 이상의 그 영상 제작 서비스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촬영하는 팀들이 그 기업들과 거래를 하면서 고양시의 경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영화 콘텐츠 산업 자체도 좋아지고 선순환 역할을 하는 아티스트들과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영화. 세계 최고 수준의 영화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고양시가 한국 영화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네,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생충 이후에 많은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설명을 위한 인터뷰도 많이 진행했는데요. 사실은 기생충이 대표적이긴 합니다만 오래전부터 이렇게 그간 10여 개 2018년만 해도 10개 작품 이상 안시성을 비롯해서 여러 작품들이 촬영이 됐고요. 19년도에도 반도, 히트맨, 킹덤, 백두산 이런 대한민국 블록버스터들 모두 여기서 촬영이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또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런 작품들도 계속 촬영하고 있고요. 또 곧 개봉하겠습니다만 넷플릭스의 고요의 바다, 또 명랑의 후속 작품인 한산 이런 작품이 곧 촬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과연 이제 고양시에 또 대한민국 영화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영화라는 산업 자체가 영화를 제작하기 전에 프리 프로덕션 단계가 있고 프로덕션 단계가 있고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가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이제 요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찍었던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 아쿠아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위해서 한 2,500만 원을 대여료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고양시에 있는 이런 기업들과 거래를 하면서 12억 5천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이런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쿠아 스튜디오가 그냥 그 지역의 경제를 가동시키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를 찍고자 하는 기획사나 제작사 또 프로덕션 단계에 있는 기업들, 후반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거래들을 하고 아쿠아 스튜디오를 플랫폼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앞으로 조금 더 각광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 단계까지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헐리우드에서도 이미 만달로리안이라는 작품으로 그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제는 LED 월과 또 게임 엔진, 언리얼이라는 게임 엔진들을 결합시켜 가지고 게임과 영화가 결합해서 이제 현장에 가지 않고도 마치 현장에서 찍는 것 같은 이런 리얼한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이 생태계가 또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이제 정리해 보면 사실은 이제 창의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연 이제 뭐가 관련될 것인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사실은 중요한 건 개인의 창의적인 역량이 중요할 테고 또 이 개인의 창의적인 역량들을 창의적인 산물로 연결해 가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환경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여러 선행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 역량에 어느 정도 비슷하다면 이 창의적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산출물들이 확연히 달라질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포스터는 그 바람을 길들인 소년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인데요. 이게 그 말라위에 있는 윌리엄 캄캄바라는 이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은 과학이나 이런 그 창의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관심도 많고 그랬던 소년인데요. 말라위에 살다 보니까 책도 제대로 없고 가진 거라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마을의 유일한 생계는 옥수수를 길러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옥수수를 기르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물을 기르려면 우물을 파야 했는데요. 전기가 없으니까 우물을 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낡은 아버지의 자전거를 훔쳐서 쓰레기장에 있는 각종 고물들을 가지고서 풍력 발전기를 만들고 그걸로 양수기를 가동해서 이 옥수수밭을 길러낸 그런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거랑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최근에 스페이스X, 테슬라로 대표되는 일론 머스크인데요. 이 일론 머스크도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이분은 미국으로 와서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창의적 환경 속에서 지금의 오늘날의 그 같은 기업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창의적 환경들을 어떻게 좀 조성해주면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만들 때도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전개하는데 이런 좀 생각의 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 아쿠아 스튜디오가
가진 활용성,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활용성과 또 걔가 갖고 있는 역사성,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사실은 그 시설은 역사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지만 공간이 갖고 있는 어떤 활용성에서는 굉장히 높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적 재활용을 할 수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역사성도 높고 활용성도 높았다면 원래 목적대로 그대로 잘 지켜나가면 됐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만약 역사성이 더 강력했다 그러면 이건 역사 유물로서 보존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을 하면서 그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사실 도시재생 계획의 핵심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결국은 이제 이 참여, 협력, 또 개방과 탄력이라는 이런 이슈들인 걸로 저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이 다뤘으나 소홀히 다뤄졌던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이 그동안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지고 도시재생에 잘 활용해봐라 라는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잘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산업 유유자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들도 우리가 한 축에서 들여다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고유자산이 가진 이미지라든지 또 시설 고유의 용도라든지 거기 어디에 입지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은 선상에 두고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 우리가 소위 요즘 최근에 스탠포드의 디스쿨에서 생각의 어떤 프레임으로 제시하고 있는 디자인 싱킹 프레임워크를 같이 만들어 본다면 좀 더 다른 관점의 계획들을 좀 구성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틀로 제가 아쿠아 스튜디오를 좀 이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의 핵심 원리인 참여, 협력, 또 뭐 개방과 탄력 이런 측면, 그리고 도시가 정수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시설, 입지 이런 측면에서 좀 들여다봤는데요. 공감 측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고양시의 많은 정치, 또 행정, 또 일반 고양시 시민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이 주거 중심의 도시를 어떻게 탈피할 것이냐, 산업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였는데요. 그래서 영상 산업을 지난 10년간 꾸준히 유지했던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 폐정수장도 그런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뭐가 없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뭐 다양한 입지 조건이라든지 주변의 발전 가능성, 또 특히나 그 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좀 면밀하게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또 그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더 많은 스킨십을 하면서 아이디어들을 좀 디벨롭하면서 우리가 개방과 탄력의 효과들을 좀 봤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 과정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특수효과 촬영의 현실들도 알게 됐고 그 특수효과 촬영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수조를 활용했던 것을 이후에 이제 조금씩 개선하고 실내 촬영장을 만들고 또 복합 탱크로 만들고 하면서 이런 반복 피드백 과정을 통하면서 이게 단계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고양시는 앞으로 이 주변까지 해서 한 영상문화단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들을 여기 좀 착실히 수립해서 실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아쿠아 스튜디오를 소개하면서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지역이 갖고 있는 또 뭐 우리 동네가 갖고 있는 자산들을 좀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의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 정책 기획자랑 주민이랑 전문가들이 좀 연결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사실은 전문가가 하는 그 랭귀지랑 일반 주민들이 갖고 있는 언어 이게 굉장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르고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것들을 연결해 주기 위한 좀 프레임워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도시재생계획 대상지에서 좀 주목받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촉진자 역할도 해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가 처한 이 쇠퇴 본질이 도대체 뭔지 한번 다시 좀
돌아보는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재밌는 흥미진진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 시간이 조금 지체됐지만 부지런히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가 오늘 토론을 해주실 것이고요. 시간은 한 7분 정도씩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순서대로 먼저 김영미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제대학교 김영미입니다. 두 분 발표를 근래 정말 세미나 발표에서 들어보기 힘든 감동과 흥미를 주는 그런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두 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문화도시 활성화하고 두 번째로 이제 도시재생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두 가지가 뭐 따로 분류가 돼서 움직이는 건 결코 아닐 거고 이제 함께 연동이 돼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의 그 철학적인 기반, 우리가 도시재생에서 고려해야 될 철학적 기반은 신미성, 그다음에 윤리성, 전일성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일단 도시 전체가 어떤 유기적인 생명체라는 걸 인식하고 그리고 지각하는 거에서 그 출발점을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보기 좋은 어떤 시각적 미의 실현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는 우리 도시 전체의 생명력을 돌보는 그런 2차적 미의 실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를테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서울 인왕산 그 예전에 초소로 있었던 그런 곳을 굉장히 심미적인 제3의 공간으로 바꿔놓은 그런 카페를 가봤는데요. 아주 보잘것없고 이제 흉물스러운 그런 초소 공간이 책과 커피와 쉼 이런 공간으로 재탄생했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 가파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이제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를 만들었는데 폐허 공간을 이렇게 예술가의 작업실 레지던스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건축에 있어서도 뭐 제가 건축 전문인 교수님들 앞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겠지만 이제 이 가파도 수평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지하 그 구조물을 이용해서 그런 걸 만들었다는 것도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뭐 고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느 잡지에서 봤는데 이제 정선의 탄광촌 그 폐허 마을도 호텔로 지금 변신이 된 그런 모습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 반시계로의 종이집이나 어떤 싱가포르의 그 나무로 둘러싸인 호텔 같은 것들 이런 모습들은 이제 땅, 뭐 지역성 이런 걸 해석하고 그렇게 번안하는 그런 영향을 넘어서 어떤 휴머니즘의 실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 재생이라는 게 우리가 요즘에 이제 너무 그 모든 분들이 이제 심미적인 그런 의식들이 성숙이 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것들,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를 하는데요. 그거에서 출발해서 어떤 2차적인 그런 정신적인 심리 이런 것들이 실현이 돼서 도시 재생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도시에 대해서 우리 김해가 이제 가야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지형이고 그래서 아까 발표해 주신 거에서 역사 전통 중심형 그런 문화도시로 설정이 되셨다고 했는데요. 문화도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거는 역시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어떤 밀착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전시나 홍보나 그리고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박물관을 짓거나가 아니라 전시, 관람, 뭐 교육, 체험, 출판, 뭐 치유까지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이런 밀착형 그런
문화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민들이 모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지역민들이 관계성이 중요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역시 옛 것과 과거의 것들을 허물어 버리거나, 지금 아쿠아스트 고양시 사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옛 것과 새 것을 양립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 아임페이 로그루에서 어떤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시간 관계상 뭐 자세한 질문은 못 드리겠지만, 아까 가야사 2단계 사업에서 그 마을 전체가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의 장소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도시재생에서의 철학적 기반 세 가지, 그 심리성이나 윤리성이나 전일성,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문화도시가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김민재 인제대 건축학과 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제대학교 김민재입니다. 뭐 두 분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고향 건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은 한번 못 가본 것이 늘 한스럽습니다. 못 가고 내려왔는데 결국에는 예, 사실 참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조정욱 박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한번 꼭 가야지라고 했고, 저런 시설들이 김해에 없냐라는 것이 사실 늘 부러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제 산업적 자산들, 이제 영상 후반 작업하는 뭐 기업들 60여 개가 이상이 되는데요. 그런 기업들의 경쟁력을 사실은 좀 면밀히 살펴보고 초기에 기획을 하셨던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좀 인상적이고요. 사실은 저도 옛날에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조정욱 박사님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라는 걸 여쭤봤는데, 나름 또 융합적 디자인 사고를 체계화하셔서 알려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비주얼 이펙트나 이제 스페셜 이펙트 같은 것들도 활용하고 대한민국 영상 산업 어떤 그 혁신의 플랫폼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 이제 서머리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책 기획자, 주민, 전문가를 연계하는 프레임워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참 10분 좀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꼭지를 가져다가 다시 이제 김해 문화도시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정말 개인적으로 그 도시재생의 성공 원칙이랄까요? 그 하드웨어도 중요하고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앵커가 되는 하드웨어도 필요하고요. 이른바 이제 킬러 컨텐츠가 연계가 되지 않아야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연찮게 김해 진영 중심지가 지역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현장 지원 센터를 또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고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연결할 거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해 안에도 지금 혁신 사업들이 무지하게 많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4개소에서 진행 중이고요. 가야사 복원 사업, 그다음에 뭐 민선 7기 시정 계획, 기타 뭐 중앙부처 연계 사업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이제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느냐가 이제 큰 고민이자, 혹은 이제 문화도시 사업의 성공 열쇠가 거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해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제수를 하시면서 만들어낸 사실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계획안들인데, 이것이 기존 사업과 좀 잘 연계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많은 함의들이 묻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는지, 왜 실패를 했는지,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아까 이제 공간 운영의 주체를 언급하시면서 도시재생 사업이 여전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뼈아픈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도 이제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이슈들이 좀 부딪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게 이제 이런 함의들을 문화도시는 어떻게 차별화하고 기존 도시재생 사업이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문제 발굴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들을 기존의 사업들이 잘하지 못했던 점들, 실패했던 지점들을 잘 들여다보시면 문화도시재생 사업에서의 공간 운영 주체 혹은 뭐 공간 운영에 있어서 좋은 함의를 얻어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주민 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화도시 사업의 핵심이 사실은 이른바 이제 문화민주화인데요. 주민들이 어떻게 활발하게 참여하실까 하는 문제인데, 여담입니다만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진영 도시재생 사업도 이른바 집단적 폐쇄주의가 만연하거든요. 그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존의 그 팀에. 이런 부분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사실은 단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문화도시 사업도. 그렇다면 이제 기존 도시 사업의 한계들을 잘 들여다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간의 연계, 혹은 이제 공간의 운영 주체 설립, 교육, 주민 참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도 연계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발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마강래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말이 많아질까봐 그 타이머를 지금 돌렸습니다. 저장님께서 7분 내로 끊어달라고 하셔서 7분 내로 무조건 끊겠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되게 이렇게 그 감동이 있는, 이렇게 마음을 동하게 하는 어떤 그런 발제를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은 기회였고, 또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2배속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제가 많이 이렇게 막 빠르지는 않은데요. 이영준 센터장님 문화도시 되게 좋았고요. 제가 여기서 제일 초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도시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요번에 처음으로 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을 볼 기회가 있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화도시가 지정이 되는구나. 전 춘천 출신인데 춘천이 지정되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알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이게 좀 뜻깊은 어떤 그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김해시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제가 외부자 입장에서 아주 짧은 단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50만이 넘는 도시에다가 김해시는 굉장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문화자원, 그 역사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화관광 산업 육성을 통해서 그거를 기반 산업으로 해서 뭔가 김해시가 발전을 하게 된다면 그 분야에서 굉장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이제 그 기본 계획 세울 때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무슨 문화도시 지원을 할 때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뭐뭐 중심형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뭐 중심형이라고 할 때 또 지자체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정말 이것만 집중적으로 키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춘천에서 자랄 때 춘천 교육도시란 말 많이 들었고요. 어떤 지역이 뭐 행정도시다라고 뭐 또 얘기도 있고,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게, 그게 중심이 되되 나머지 것도 다 있어야 도시가 되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근데 문화도시 관련해도 그런 것 같아요. 역사 전통이 있고요. 역사 전통에 기반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되고요. 그 컨텐츠를 중심으로 또 산업화 전략을 취해야지 되는 어떤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역사 전통 중심형, 그다음에 예술 중심형, 문화산업 중심형, 사회문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다. 그냥 단 어디에 역점을 두는가, 그거는 조금 도시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있을 게 다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도시 재생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산업화 전략과 또
산업화 전략,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지역민들이 거기 고용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또 문화에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 또 지역 문제에 더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는 이런 구조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것과 관련해서 저는 사실 최근에는 그러니까 어느 도시를 가보면 항상 공간 전략이 있잖아요. 그 공간 전략을 산업 전략이랑 연계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공간 전략이 산업 전략, 공간 연구하는 사람, 공간 연구하는 사람 따로, 산업 연구하는 사람, 산업 연구하는 사람 따로, 그래갖고 이게 도시가 매칭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문화 전략도 공간 전략에, 아까 이제 그 네트워크 전략이랑 또 연결될 수 있고, 또 이게 또 산업화되면 산업 전략이랑 연결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문화 전략, 공간 전략, 한 도시의 산업 전략, 이 세 개가 어떻게 링크를 가지는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이 결을 어떻게 맞추는지가 되게 도시의 성공 요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도 김해를 잘 몰랐다가 김민재 교수님이 또 김해 출신이라 제가 조금 더 관심을 더 이렇게 갖고 이제 김해를 보니까 김해가 이런 데였구나.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곳이었고, 근데 제가 김해를 굉장히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전에 김해 하면 떠오르는 것은 저한테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가야 문화, 그 다음에 도자기. 그래서 도자기가 이게 일본에도 영향을 크게 줬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옛날에 백화선에 관련된 제가 신의 뭔가요? 그 소설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선에 관련된 이야기, 그 장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 김해 이런 장군차가 유명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공간 전략이 하나에 이렇게 집중된 뭐를 가지듯 그 이제 컴팩트하고 어떤 거점을 가져야 효율성이 높아지고 거기에 에너지가 생기듯 문화 전략도 각 도시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강화하고 조금 더 선택과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 김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문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김해 하면은 그렇게 크게 떠오르는 게 없다라는 것. 지금 내가 김해를 가서 뭔가를 봐야겠다. 그 다음에 뭘 얻을 수 있겠다. 뭘 배우겠다. 이런 게 딱 이렇게 딱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플레이스 마케팅 측면에서의 그 김해의 포지셔닝, 그러니까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질문은 뭐 이런 겁니다. 여기 인제대, 가야대 등등 또 부산 장신대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의 역할도 궁금했어요. 이런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문화사업이 민간 투자를 통해 수익성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도 되게 이제 조금 들으면서 궁금했고요.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좀 길어졌고요. 조준혁 박사님, 저는 조준혁 박사님 그 논문 통해 가지고 한번 읽은 적이 그 논문 읽고 되게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또 시각적으로 또 보고 그러니까 더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뵙게 된 거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드리고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철도 폐선이라든가 뭐 도시공장이라든가 정수장 같은 경우 이렇게 유유자원이 자꾸 사회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거를 재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재활용할 것인가. 근데 지금 스튜디오의 예는 재사용이 아닌 그 재활용의 예에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폐정수장을 이용해서 이용을 그대로 남기되 틀을 남기되 촬영장으로 이제 바꾸는 어떤 그런 전략을 택했던 거죠. 근데 이 재활용은 기본적으로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 크리에이티비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 상상력이 필요하고 창의적 상상력을 위해서는 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거. 저는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에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고요. 하나만 제가 죄송합니다. 8분이 됐네요.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그 스티븐 존슨의 책에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그래서 여태까지 역사를 통해서 한 7가지 키워드를 잡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환경에서 가능성 발견하는 것, 그 다음에 유동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실수에서 배우는 것, 그 다음에 뭐
그 뒤에 숨은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 그 다음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결합시키는 뭐 전략, 이런 등등의 전략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공감 문제 정의,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만드는 거, 또 실험하고 다시 공감으로 가는 피드백 구조 속에서 굉장히 크게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 발제 너무나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아,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 질문이 중간에 있었던데요. 나중에 이제 발표자께서 마지막 정리해 주실 때 질문에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토론 이화종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양대학교 박물관의 이화종입니다. 저는 실은 이제 도시 재생이나 이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고요. 좀 문화재 관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뭐 아무래도 김해에 대해서 조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오늘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도시라는 좀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은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제가 다루는 부분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작은 문화유산에 좀 이렇게 제한이 되는 그런 내용이 조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늘 두 분 발표 들으면서 이거 뭐 제가 토론을 할 자리가 아니고 제가 뭐 많이 배우는 자리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일단은 그 김해가 아까 앞에서도 뭐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역사 전통 중심형이라고 하는 뭐 이게 뭐 행정적인 이유든 어떤 이유든 이제 이런 것들로 설정이 되고, 또 기본적으로 김해라는 그 도시를 떠올릴 때 우리가 가야라는 키워드를 빼고 이제 접근할 수는 없거든요. 최근에 뭐 국정과제도 있지만 제 기억에 아마 금년 9월에 그 세계유산 실사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내년에는 세계유산 등재가 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더더욱더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뭐 저도 분명하게 인정하는 건 문화유산은 도시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분이거든요. 이게 절대 뭐 문화유산이 도시 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재생이라는 의미에서는 그 킬러 아이템으로서의 위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특히 김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나 문화유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따가 좀 아마 답할 시간이 있으실 때 조금 어떤 계획이 조금 더 있는지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좀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뭐 이건 조금 뭐 나머지 부분은 앞에 많이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한 가지 그 아까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 구공초등학교 포함해서 대성동 고분군 일대 쪽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도시 재생 과정에서 도시의 외형이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변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로 많이 담당하던 건 이제 거의 신도시 개념으로 뭐 도시를 없애고 새로 만들 경우에 문화재 관련된 사람들이 조금 뭐 인벌브가 되지, 실제로 재생 관련해서는 저도 그 사례나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냥 조금 실무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아마 분명히 문화재 보호법이나 관련 국내 법령들은 이제 검토를 하셨을 텐데, 여기가 세계유산이 되게 되면 저희가 분명히 완충구역으로 포함이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유산 영향평가구역, 그 유네스코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세계유산 관련해서 그 평가를 받으라고 하는 개발 사업 관련해서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것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그걸 고려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한 이 정도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요. 그 참고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오래된 미래였는데 오늘 발표 내용에서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분의 이제 토론을 마쳤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은 막 토론을 주고받고,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하고 뭐 이런 작업보다는 이제 두 발제에 대한 이제 본인의 어떤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질문이 마강래 교수님께서 이제 김해에 대한 또 질문, 그리고 또 이화정 교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문화유산이 킬러 아이템이 될 수 있는가, 또
오분군 위쪽에 있는 세계 학교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두 분께 이제 답 또한 또 아까 발표 안에서 부족했던 또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보완 한 3분 정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준 센터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잘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김민재 교수, 그 전에 이제 그 김영미 교수님께서는 뭐 이렇게 특별한 질문보다는 이제 그 교수님이 제시하신 뭐 심리성, 윤리성, 뭐 이렇게 전리성의 어떤 관점으로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제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김민재 교수님께서는 뭐 당연히 이제 앞으로 도시재생과 문화도시 사업은 굉장히 상호 보완적으로 아마 협력해서 저희들이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문화도시 사업은 문체부 사업이고 도시재생은 국토부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어떤 사업의 어떤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화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적 장점이 조금 있고 도시재생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도시 사업은 사실은 그 예비 사업으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을 5년 동안 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그 프로세스가 좀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최초 설계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이라는 이거는 한 1년에 한 7억 5천 정도로 해가지고 5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다양한 시민적 주체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예비 사업으로 설계가 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이 진행되게끔 이렇게 설계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반면에 이제 도시재생은 이제 5년 동안 바로 이제 그 사업들이 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그 5년 동안 시민 주체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고 조금 어떻게 보면 현실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문화도시 사업이 훨씬 더 좀 정교하게 잘 설계가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도시재생이 또 굉장히 잘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공간을 만드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공간을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고민들이 문화도시 사업보다는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 주체가 만들어지고 공간이 만들어지고 주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주체들이 다 모여서 사회적 협동조합인 마을 관리 협동조합을 좀 만들게끔 그리고 그걸 이제 국토부에서 나름의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상으로 그러니까 공공의 어떤 그 예산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무상으로 줄 수 있게끔 법제화 시켜 놓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문화도시에서는 그런 고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문화도시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공간을 베이스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어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이해관계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시민조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보다는 좀 용이하게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게 그냥 이거 제 짧은 소견입니다만 도시재생에서 자꾸만 시민조직화가 실패하는 이유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는 시민과 사실은 공간을 운영하는 시민은 사실은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는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다른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의사결정을 하는 그 구조 안에서 자꾸 워킹그룹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된 어떤 조직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간에서 자유로운 문화도시 사업에서 만들어진 시민 주체들이 도시재생의 어떤 공간들을 조금 운영하는 형태로 조금 상호 보완된다면 다른 도시에서 전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실험들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김민재 교수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좀 논의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마강래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아까 뭐 역사 중심형 뭐 이렇게 5가지 장르가 있는데 사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문화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의의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의 어떤 그렇게 좀 분류해 놓은 것들을 요즘은 좀 없애려고 좀 해요, 사실.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데 어떻게 뭐 산업만 뭐 예술만 혹은 역사 전통만 이런 도시는 사실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그 문화도시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곳이 지역문화진흥원인데,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이 좀 그 장르들을 좀 철폐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들이 자율형을 또 신청을 하고 있어요. 역사문 전통 뭐 이런 쪽 김해밖에 김해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고 대부분이 자율형을 신청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구분 자체는 크게 요즘 현대 도시에서는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조금 좀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화 전략이죠. 그러니까 그 이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게 5년 동안의 공모 사업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도시를 좀 경영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뭐 행정을 예를 든다면 그 기획예산과하고도 이 사업을 같이 해요.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뭐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문화하고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시의 전 부서에서 하고 있는 문화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단지 문화예술과에서만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뭡니까 이렇게 다양한 부서에서 문화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총괄하고 네트워킹하는 역할들을 문화도시센터가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도시 전체를 좀 문화적으로 경영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저희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문화 전략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의 역할은 이제 뭐 김민재 교수님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그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협력본부가 이제 별도로 또 조직되어 있고, 또 인제대에서는 링크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링크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문화도시 사업하고 굉장히 좀 연계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학과 함께 협력해가지고 문화도시 사업을 지금 계속 그 사업 설계들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하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 문화재 보호구역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문화재 관련해서의 어떤 협상이나 협의 과정들은 가야사 보건과에서 다 전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이제 뭡니까 이렇게 뭐죠? 뭐 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뭐 이런 것 부분들도 가야사 보건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은 검토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사실 이제 김해의 뭐 킬러 아이템이라고 하면 일단 그 대외적으로 그래도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수로왕과 노무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의 왕과 현재의 대통령, 고대의 왕과 현재의 대통령을 배출한 유일한 도시다. 저희들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로왕과 이제 봉화마을, 노무현 대통령 고향인 그 봉화마을, 이게 김해 전체를 사실 관통하는 어떤 그 조금 거리가 있는 두 개의 어떤 거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들을 뭐 제주 올레길처럼 연결하는 어떤 사업들도 있고, 또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들을 좀 그 마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 자산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조금 이렇게 루트화하는, 또 어떤 관광 콘텐츠화하는 이런 사업들을 이런 것들, 이 그 두 가지 어떤 그 수로왕과 노무현, 이게 아마 뭐 김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핵심적인 어떤 그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은 아닌가, 뭐 나름대로 저희들은 좀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할 말은 되게 많고 또 너무 재밌는 아이템들이 오히려 또 발표 토론 시간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또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조준혁 팀장님 혹시 특별한 질문은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사례와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아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좀 제가 이 사례들을 좀 봐주시고, 이런 식의 접근, 또 이런 식의 어떤 뭐 생각의 전환도 있구나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이나 공간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잘못하면 지나치게 공간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그 담을 내용을 약간 좀 부차적인 걸로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도시계획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컨텐츠라든지 뭐 그 ICT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도시라는 공간 안에서 육성할 거냐는
일을 하다 보니 그 둘 사이가 결합해서 새로운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 나가는데 다른 연구자분들이나 또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다른 방향의 다른 시각에 접근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저도 조금 한 2, 3분만 쓰고 오늘 전문가 세션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파주 출판 도시를 91년부터 98년까지 이제 공부를 할 때 쭉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도시계획 단계에서 군사 보호구역을 풀어내고 출판을 산업으로 인정을 하고 제1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이 일을 쭉 옆에서 뭐 교수님을 도와드리면서 쭉 봤어서 그때 2단계 사업이 영상산업단지였고 아마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사실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지금 관할하고 계시는 또 관리하고 계시는 사이트와 파주 출판도시와의 관계는 어떤가 뭐 이런 것도 조금 여쭤보고 싶었지만 그건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 케이스는 정말 그 창의적인 기획력이 뛰어났고 또 수도권이라고는 입지적인 측면하고 잘 어우러진 매우 좋은 우리 국가 전체의 문화 재생에 좋은 모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더 발전적인 확장과 또 성과를 기대합니다. 보통 50만 정도 도시를 가장 창의적인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적정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해야말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일 주제로 쭉 몰고 갈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가진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해와 강릉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역사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깊은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해가 앞으로 가야에서부터 방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까지의 또 스토리들 또 뭐 생태와 또 미래 도시를 아우르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포괄된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준 센터장님의 역할이 저는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재생은 재생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또 도시 기획은 기획대로 다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거를 이 센터가 딱 붙잡고 잘 융합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정말 문화도시의 또 다른 모델로 김해가 발전해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1시간 반이라고는 좀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알차게 여러 가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이용준 센터장님, 조준혁 팀장님, 그리고 김영미 교수님, 김민재 교수님, 마강래 교수님, 유하정 교수님 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충기학술대회 전문가 세션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맞춰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2시간 정도가 됐어야 되는 건데, 진짜요. 1시간 네. 반이어서. 네. 좋습니다. 아이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어가지고. 너무. 네. 그 예. 강동진 교수님은 저희 김해문화도시 또 자문위원이십니다. 예. 이들이 선정되는데도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김해가 할 일이 참 다양하고 많아서 예. 많은데 센터장님이 계셔서 늘 든든합니다. 아유, 고향도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